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장례식장의 공기는 물을 머금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코 속을 맴도는 매캐한 향 냄새와 국화꽃의 비릿한 향기가 뒤섞여 이곳이 삶과 죽음의 경계임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빈소를 지키는 저의 마음은 슬픔보다는 차라리 지독한 피로감과 알 수 없는 허무함에 잠식되어 있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친척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거 봐. 죽어서도 저 흉물은 못 놓고 갔네. 그들의 시선이 머문 곳에는 손잡이 가죽이 다 벗겨지고 로고마저 흐릿해진 새어머니의 낡디 낡은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짝퉁 가방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잡하게 만들어진 가짜였지요.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 가방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가방은 마치 제 인생의 오점처럼 혹은 우리 집에 굴러들어온 불청객이었던 그녀의 삶 자체처럼 느껴져 견딜 수 없이 불쾌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들어왔을 때부터 저는 그녀의 모든 것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 낡은 가짜 가방은 유독 참을 수 없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치스러워 보이고 싶지만 능력은 없는 허영심 가득한 속물근성의 상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홧김에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처박아 버릴 요량이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인조 가죽의 질감은 끈적하고 차가웠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안에 도대체 무엇을 넣어 다녔기에 빈 가방이 이토록 무거운 걸까요?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저의 발걸음은 분노로 성큼거렸지만 왠지 모르게 심장이 쿵쿵거리며 불길한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방이 아니라 제가 지난 20년간 그녀에게 퍼부었던 미움의 무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가벼운 인조 가죽 껍데기 속에 얼마나 무거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20년 전 제가 15살이던 그의 겨울을 떠올려 봅니다. 아버지가 새어머니라며 그녀를 처음 집에 데려오던 날 현관문이 열리며 들어오던 찬바람 냄새와 함께 낯선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젊고 세련된 모습의 그녀는 당시 유행하던 진짜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가죽, 영롱하게 빛나는 금장 로고. 어린 제 눈에도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은 오히려 제 반항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돌아가신 친어머니는 시장표 장바구니 하나도 아껴 쓰시던 분이셨는데 저 여자는 우리 아버지의 돈을 보고 들어온 것이 분명하다고 단정 지어버렸죠. 그녀는 저에게 잘 보이려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서툰 솜씨로 된장찌개를 끓여 식탁에 올리고 제 교복을 다려놓으며 어색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찌개 냄새마저 역겹게 느꼈습니다. 누가 이런 거 해달래요? 우리 엄마 흉내내지 마세요. 제가 쏘아붙일 때마다 그녀는 당황하며 그 명품 가방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치 그 가방이 낯선 이 집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가 다가오려 하면 할수록 저는 더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너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없다고, 그 비싼 가방처럼. 너는 우리 집 풍경에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일 뿐이라고 온몸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지었던 쓸쓸한 표정을 저는 외면했습니다.
그 화려한 가방 뒤에 숨겨진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기엔 저는 너무 어리고 어리석었으니까요. 제 반항이 극에 달했던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오토바이를 타다 큰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고 당장 합의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소년원에 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아버지는 해외 출장 중이라 연락이 닿지 않았고 집안에는 그만한 현금이 없었습니다. 경찰서 보호자 대기실에 앉아 덜덜 떨고 있는 저에게 새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사색이 된 얼굴, 헝클어진 머리칼.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괜찮냐고 묻기보다 먼저 어딘가로 급하게 전화를 걸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제발 아빠에게 이르지 않기만을 빌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기적처럼 합의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며 합의서를 써주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마중 나온 새어머니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기이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아끼던 명품 가방은 온데간데 없고 시장 좌판에서나 볼 법한 조잡한 짝퉁 가방이 그녀의 어깨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고의 위치도 어설프고 박음질도 엉망인 그 가방.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나, 진짜인 척하더니 결국 본색이 나오네. 저런 싸구려가 딱 어울려. 합의금이 어디서 났는지, 그 명품 가방이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갑자기 수준 낮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고 역시 속물이었다는 제 판단이 맞았다고 확신하며 비웃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비극적인 오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새어머니는 사람이 달라진 듯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독한 구두쇠가 되었습니다. 콩나물값 100원을 깎으려 시장 상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다 쓴 치약을 가위로 잘라 마지막 한 방울까지 긁어 썼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샘플 로션 병들만 굴러다녔고 옷은 몇 년째 같은 것만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흉물스러운 가짜 가방만은 어디를 가든 꼭 챙기셨습니다. 동창 모임에도 친척 결혼식에도 그 부끄러운 가방을 메고 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제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어머, 저거 가짜 아니야? 저 집며느리 참. 저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줌마, 제발 그 짝퉁 좀 버려요. 남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제가 소리칠 때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마른 행주로 가방을 닦으셨습니다. 이게 튼튼하고 좋아. 막 쓰기 편하고. 그녀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명품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욕망 혹은 헛된 과시욕이라 생각했습니다. 진짜를 가질 수 없으니 가짜라도 들고 다니며 위안을 삼는 늙은 여자의 추한 집착이라고요. 세월이 흐르며 그녀의 손등은 거칠어지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갔지만 저는 그 변화를 궁상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녀가 왜 자신을 위해 돈 한 푼 쓰지 않는지, 왜 그 낡은 가방에 집착하는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 편견의 벽은 그토록 높고 단단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를 맞았습니다. 집안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었고 채권자들이 들이닥쳐 고함을 질렀습니다.
가구며 가전제품이며 돈이 될 만한 것은 모두 실려 나갔습니다. 그 아비규환 속에서도 어머니는 그 가짜 가방만은 품에 꼭 안고 내주지 않았습니다. 채권자 중 한 명이 그 가방을 뺏으려다 픽 웃으며 놓아주더군요. A씨, 저건 줘도 안 갖겠다. 짝퉁이잖아.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비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징글징글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이 망했는데 저깟 가방이 뭐라고. 가세가 기울자 어머니는 식당 설거지부터 파출부 일까지 닥치는 대로 하셨습니다. 밤늦게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온 그녀의 몸에서는 파스 냄새와 기름 쩐내가 났습니다. 그녀가 그 낡은 가방을 열어 주섬주섬 꺼내는 것은 식당에서 얻어온 다 식은 붕어빵이나 제가 좋아하는 반찬거리였습니다. 정우야, 이거 먹어라. 아직 따뜻해. 저는 그 호의가 불편했습니다. 어머니의 땀 냄새가 밴 가방을 보며 저는 묘한 혐오감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생하는 건 알겠는데 제발 저 가방 좀 치웠으면. 저는 고맙다는 말 대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얕은 한숨 소리가 밤새 저를 괴롭혔지만 저는 끝내 모른 척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곁에도 모른 척 지나친 진심이 있나요? 노을이 쓴 이야기가 그 마음을 대신 전합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녀의 억척스러움도 병마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병상에 누워서도 어머니는 그 가방을 찾았습니다. 베개 밑에 혹은 손이 닿는 침대 난간에 그 가방을 두어야만 안심하셨습니다. 진통제로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손을 휘저어 가방의 감촉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저는 울컥 짜증이 솟구쳤습니다. 도대체 저 안에 뭐가 들었길래 저러시는 거예요? 금덩이라도 숨겨놨어요? 간병인에게 퉁명스럽게 내뱉었지만 사실은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죽음 앞에서도 놓지 못하는 그 집착의 정체가 무엇인지 마주할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혼수 상태에 빠지기 직전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소호흡기 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링거 바늘이 꽂힌 앙상한 손을 저에게 뻗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슬그머니 그 손을 피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살가운 아들이 되어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시선이 천천히 내려가 침대 밑에 놓인 그 낡은 가방에 머물렀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마지막으로 담은 것이 제가 아니라 그깟 가짜 가방이라는 사실에 저는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결국 끝까지 저 가방이구나. 병실의 차가운 기계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는 가운데 어머니는 그렇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남겨진 것은 저와 주인을 잃고 덩그러니 놓인 흉물스러운 가방뿐이었습니다. 다시 장례식장. 저는 손에 들린 커터 칼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 이 지긋지긋한 가방. 이제라도 그 속을 봐야겠다.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기에 평생을 끌어안고 살았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버려야겠다. 찌익 날카로운 칼날이 낡은 인조 가죽을 가르는 소리가 정적을 찢었습니다. 안감을 거칠게 뜯어내자 사가서 부스러기처럼 떨어지는 스펀지 사이로 누렇게 변색된 종이 뭉치가 툭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돈다발도 폐물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20년 전 날짜가 찍힌 전당포 영수증이었습니다. 품목 샤넬 핸드백 정품, 비고, 아들 합의금 지불.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 밑에는 꼬깃꼬깃해진 편지 초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고를 쳤을 때 피해자 부모님께 보낸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못난 어미 탓입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갚겠습니다. 제발 정과자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종이가 쭈글쭈글한 것은 당시 흘린 눈물 자국 때문이었겠지요. 그리고 제 첫 월급 봉투에서 나온 빈 봉투,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신문 귀퉁이를 오려낸 합격자 명단, 제가 군대에서 보낸 효도 편지, 제가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그 가방 안에는 온통 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기록, 저에 대한 사랑, 제가 무심코 흘려보낸 20년의 세월이 그 좁고 어두운 가방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에 남은 편지 한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내 아들 정우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적으신 건지 종이는 낡아 바스라질 것 같았습니다. 정우야, 내가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나는 아마 세상에 없겠구나. 너는 늘 이 가방을 부끄러워했지. 짝퉁이라고, 가짜라고 버리라고 화도 냈었지. 미안하다. 엄마가 능력이 부족해서 너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정우야, 엄마는 이 가방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 20년 전 그날, 내가 사고를 쳤을 때 나는 가지고 있던 진짜 가방을 팔아 합의금을 마련했단다. 사람들은 나보고 미쳤다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식 때문에 폐물이고 가방이고 다 팔아먹느냐고 했지만 나는 웃었다. 나는 가방을 판 게 아니라 아들을 산 거니까. 너를 전과자로 만들지 않고 내 곁에 둘 수만 있다면 나는 짝퉁 가방이 아니라 비닐봉지를 들고 다녀도 행복했다. 시장에서 산 2만 원짜리 가방은 내게 훈장과도 같았어. 내가 무사히 내 아들로 있어 준다는 증거였으니까. 내 진짜 보물은 명품 가방이 아니라 바로 너였단다. 사랑한다, 내 아들. 글자 하나하나가 물기에 번져 일렁였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당신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이 가방을 얼마나 경멸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짜 가방 껍데기 속에 진짜 사랑을 숨겨두고 평생을 견뎌오신 것입니다. 편지지가 제 눈물로 젖어 들어갔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칼로 도려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찢어진 가방을 부여잡고 장례식장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쉰 목소리로 불러보았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만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평생 아줌마라고 불렀던 단 한 번도 따뜻하게 어머니라 불러드리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끓여주신 된장찌개를 밀어내던 날, 가방을 보며 비웃던 날, 병원에서 잡은 손을 뿌리치던 날, 그 모든 순간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코를 박은 낡은 가방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아니라 어머니의 살 냄새가 났습니다. 시장통 먼지 냄새, 파스 냄새, 그리고 저를 위해 흘리셨던 눈물 냄새가 났습니다. 조문객들이 놀라 쳐다보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40이 다 된 남자의 통곡 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효도에는 때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 있을 때 잘하라는 그 흔한 말이 왜 이제야 사무치게 다가오는 걸까요? 20년의 침묵, 그 무거운 사랑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저는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아무리 소리쳐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게 남은 건 갈기갈기 찢어진 가짜 가방과 평생 씻을 수 없는 회한뿐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거실 창가,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곳에는 유리 장식장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수선된 가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버리는 대신 명품 수선집에 맡겨 찢어진 안감을 꿰맸습니다. 겉은 여전히 낡고 로고가 지워진 볼품없는 짝퉁 가방이지만 저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진품입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저는 가방을 한 번씩 쓰다듬습니다. 까슬까슬한 낡은 가죽의 감촉이 마치 어머니의 거친 손등 같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허공에 건네는 인사에 가방이 묵묵히 저를 반겨주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기준은 브랜드나 가격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무게라는 것을요. 어머니는 가짜 가방을 들고 계셨지만 그 삶과 사랑만은 그 누구보다 고귀한 진짜였습니다. 노을이 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누군가의 낡고 초라한 물건 속에 어쩌면 당신을 향한 가장 위대한 사랑이 숨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부디 저처럼 너무 늦기 전에 그 낡은 껍질 속에 숨겨진 진심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